서성민 연구원이 이제 애널리스트로 데뷔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 쓴 그 챗 GPT 관련된 리포트가 지금 여의도에서 엄청 화제입니다. 네. 지금 챗 GPT 관련 뭐 투자 아이디어도 그렇고 이번에는 이 챗 GPT를 활용한 어떻게 보면 퀀트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이렇게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AI한테 네. 시장을 이기려면 네. 어떤 종목 사야 돼? 네. 어떤 게 지금 장땡이야? 네.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까? 네. 근데 그렇게 단순한 리포트는 아니겠죠? 그죠. 사실 그런 형태의 AI가 사실 어떻게 보면 대중이 할 수 있는 흔한 착각이라고 볼 수 있죠. 흔한 AI, 착각? 네. AI는 이제 예. 사실 인간과 같이 정말 생각하는 게 AI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맞지만 그렇게 AI가 사실상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무언가를 추천을 해주려면 그건 사실 인간의 그런 거의 자의적인 약간 판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네네네네네. 생각과 예. 이런 건 사실 인간 복제품이나 다름없는 거죠. 생체적인 복제품. 네네. 근데 저희가 말하는 사실 인공지능 전반에서 AI가 의미하는 것은 예. 특정 태스크에 맞게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학습할지 어. 어떤 출력을 내보낼지를 저희가 임의로 다 미리 정해놓고 거기 맞춰서 학습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건 인간과 같은 기계가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AI는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네. 인간의 이제 모델링을 도와주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이런 도구를 보자면 예를 들어 선형 회귀 같은 분석을 볼 수 있겠죠. 통계적인 분석. 네, 통계 분석. 이런 것도 역시 특정 데이터에 저희가 선형 회귀를 통해 모델을 맞추는 거잖아요. 네. 이거 모든 이제 AI는 사실 이런 선형 회귀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선형 회귀와 같은 툴이나 알고리즘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핏시키는, 학습시키는 그런 과정 전반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저희는 어떤 알고리즘, 선형 회귀 같은 알고리즘을 설치 저희가 임의로 정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최적화를 시킬지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룰을 정해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AI가 자의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을 AI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제가 선형 회귀 말씀드리는데 자꾸 이제 수학 시간 떠오르게 해서 죄송하지만 약간 이게 그 네. 선형 회귀 아까 그거를 저렇게 설명을 해야겠다. 네.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본 집단지 점처럼 네. 찍혀 있을 때 어디로 그어서 구분을 할 건지.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형 회귀. 네. 그 선형 회귀라는 게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네네.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네. 저희가 퀀트니까 제가 퀀트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가의 수익률과 저희가 예측하고 싶은 건 삼성전자의 이제 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분석할 땐 보통 수익률을 씁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원하는 Y를 네. 삼성의 예. 수익률, 네. 예를 들어 데일리에서 일간 수익률로 해봅시다. 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게 이 수익률을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변수를 쓸까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이 X를 그냥 간단하게 환율로 해보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환율, 환율 말고 좀 더 직관적으로 시장으로 해봅시다. 시장. 예. 코스피 수익률.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Y랑 X를 네. 수익률을 이제 점을 찍어보면 네. 이런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네. 이 예를 들어 이런 수익률을 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18년에서 네. 20년까지의 네.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칩시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귀직선은 네.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하는 회귀직선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선 하나를 긋는 네, 거죠. 선 하나를 그려서 이거를 자 이렇게 잘 그어 놓으면요. 네. 예를 들어 저희가 이렇게 긋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귀직선과 이 점들 간의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 총합을 이렇게 회귀직선을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핏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어떤 모델링을 만들어 놓고 과거에 이런 조건에서는 이러이런 조건을 갖는 종목들이 좋았으니 앞으로도 이러지 않을까라고 짜놓고 그걸 막 알고리즘 매매로 하는 네. 예, 그런 프로그래밍? 네. 그렇죠. 그래서 막 고빈도 매매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건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 어떤 룰을 정해놓고 했던 거고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챗 GPT로 대변이 되는 네. AI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일단 하나둘씩 좀 나아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챗 GPT가 뭔지 네.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챗 GPT를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자연어 처리, 딥러닝 모델로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 네. 자연어 처리란 예. 저희가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보통 자연어로 통칭을 합니다. 그냥 우리 인간이 이렇게 평소에 자연적으로 쓰는 말이 자연어. 네, 텍스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는 자연어인데 당연히 문학 작품도 포함이 될 거고 네. 학술적인 논문,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대화도 대화. 텍스트 형태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다 자연어라고 통칭을 하고 네. 그리고 이런 자연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그런 과정 전반, 기술 전반 그리고 네. 그렇게 학습해서 저희가 원하는 인간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을 다 이제 자연어 처리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GPT는 이런 자연어 처리, 즉 자연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활용한 딥러닝 모델로 볼 수 있죠. 요게 이제 네. 근데 이제 챗 GPT는 기존에 이제 딥러닝 위주로 했던 알파고라든지 그런 거랑 뭐가 다르냐. 네. 약간 그 차이점도 좀 있더라고요. 네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모든 인공지능 AI는 단순한 이런 피팅하는 모델의 네. 연장선일 뿐이다. 네. 딥러닝도 그런 알고리즘의 하나죠. 대신 되게 특수한 개념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이라는 예. 구조의 기초를 이제 개념의 기초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알파고 같은 경우도 특정 알고리즘에 따르는데 딥러닝과 유사하지만 알파고 같은 경우는 이제 강화학습의 형태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강화학습은 이제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저희가 모델을 핏시킬 때 최적화를 시킬 때 목표 함수가 꼭 필요하거든요. 목표 함수는 이제 모델이 핏 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적화 과정에서 필요한 이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 네. 함수는 목표 그 자체고요. 네. 보통 이런 목표 함수를 이제 만족시키는 아까 제가 선형회귀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여기 수많은 데이터가 X, Y축에 이렇게 해서 핏하는 게 선형회귀라고 봅시다. 네. 그러면 선형회귀는 실제 값과 회귀 직선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절해서 핏하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러면 여기서 목표 함수는 이 거리의 사이의 거리의 총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핏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말 강화학습의 그대로 최적화하는 거. 맞아요. 최적화 과정은 목표 함수가 예. 필요하고요. 그래서 네.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요. 강화학습의 목표 함수는 보상과 이제 벌점, 리워드와 페널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는 이제 리워드를 주고 네. 아니면 페널티를 주는 벌을 주는 방식으로 점점 더 모델이 최적화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알파고 같은 경우는 지는 점을 두게 되면 당연히 페널티를 주고 네. 이길 수 있는 점을 주면 리워드를 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런 목표 함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실제값과 예측값의 오차, 선형회계와 마찬가지로 이런 네. 오차를 목표 함수로 두고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 거고요. 자연어 처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통계적인 유사성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통계적인 이 유사성.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잘 이어질 수 있는 문장인지 학습을 하는데 네. 이 과정을 당연히 이 두 문장을 수치적으로 표현해서 유사한지 비교를 하는데 그럼 목표 함수는 당연히 이 두 문장 사이의 거리가 멀면 이제 당연히 그거를 피하는 방향으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겠죠. 이런 게 모든 모델의 학습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선형회귀의 연장선이다. 특정 알고리즘을 정하고 목표를 두고 최적화시키는 과정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인간과 같이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정말 인간의 복제품 같은 네. 생체적인 복제품 느낌이고 저희가 말하는 궁극적인 인공지능은 예.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학습을 시켜서 마치 인간과 같이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원하는 바대로 이제 학습을 시켜서 그렇게 저희가 대답을 이끌어내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네. 끄집어내는. 맞아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죠.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인공지능을 저희가 AGI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인공지능은 AI잖아요. 네. Artificial Intelligence. 근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은 범용 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줄여서 AGI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범용 맞습니다. 인공지능. 그게 정말 AI에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이고요. 예. GPT가 최근에 화제가 된 이유는 이게 범용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과 같은 네. 인공지능이거든요. 정말 네. 인간 수준의 태스크를 어느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인데 GPT가 이제 화제가 된 이유는 GPT가 이런 범용 인공지능 AGI의 정의에 좀 근접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겠죠. 범용 인공지능 그리고 그걸 또 문장으로 만들고 이걸 문장으로 자기가 답변을 하는 것까지 맞다 틀리다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네. 가장 자연스럽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챗봇이 된 거고 네.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네. 이게 머신러닝하고 딥러닝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아, 제가 그 부분 바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네. 개념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인공지능의 개념 어렵지 않다. 네.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되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인공지능은 네. 지금 저희가 원하는 뭐 아톰이나 저희가 뭐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인조인간 있잖아요. 네. 그런 수준의 인간 복제품은 사실상 인공지능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맞지만 네. 저희가 목표로 한 AGI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를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시키는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모든 인공지능은 사실상 그래서 기계학습을 통한 최적화 과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계가 이제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적화를 거치는 그런 모든 과정 전반을 네. 인공지능이라고 통칭할 수 있습니다. 네. AI가 막 되게 특별한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자체는 머신러닝, 기계학습은 머신러닝으로 이제 영어로 표현하거든요. 네. 인공지능 이퀄 이제 머신러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딥러닝이 이제 뭐가 특별하냐고 하냐면 사실상 제가 이제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딥러닝 또한 머신러닝의 하위 개념일 뿐이거든요.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이제 학계에서도 포함이고요. 보통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구분해서 써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딥러닝이 약간 특수한 개념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네. 인공신경망 구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여기 인공신경망 구조를 마치 모방한 것처럼 네. 구조를 좀 모방한 것처럼 이런 알고리즘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예. 특수한 개념에 기초를 하고 있고 실제로 성능이 예. 여타 알고리즘 대비 되게 뛰어나게 나타나서 저희가 머신러닝을 보통 딥러닝을 제외한 여타 알고리즘을 머신러닝이라고 통칭을 하고요. 네. 딥러닝은 별도로 부르는, 그래서 딥러닝이 약간 여집합 같은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선형회귀 이런 툴도 포함이 돼 있는 거고 네. 대신 인공신경망 구조를 따르고 있는 그런 모든 모델들은 딥러닝의 테두리 안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저런 신경망이 있듯이 네. 그 구조를 똑같이 짜서 그 안에서 계산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우의 수를 네. 더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는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네.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딥러닝 인공신경망 구조는 네. 사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진짜 어렵다. 네. 네. 사실 이거 되게 예. 간단한 개념이에요. 네. 이제 되게 일단 마음을 좀 비우고 이게 물론 단번에 이야기는 되게 네. 어렵거든요. 네. 좀 마음을 비우고 차근차근 접근해보면 되게 네. 쉽습니다. 자, 다시 리캡을 해보면 인공지능 이퀄 머신러닝, 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하위 개념. 네. 왜냐하면 선형회귀 같은 모든 알고리즘이 이제 다 머신러닝으로 통칭되는 거고 네. 딥러닝이 이제 특수한 이런 복잡한 인공신경망 구조에 기초를 하고 있다. 네. 그럼 인공신경망 구조는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하면은 자, 이 부분을 입력층이라고 하고요. 왼쪽이 입력, 네, 이 부분을 이제 은닉층, 은닉. 네, 은닉층이라고 하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출력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각 점을요, 네. 이제 딥러닝의 원리에서는 웨이트라고 하거든요. 네. 가중치예요. 네. 이 가중치는 대충 0에서 1 정도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웨이트들이 학습을 통해서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예. 업데이트 되면서 약간 회귀 모형 같은 거죠. 원하는 숫자를 넣었을 때 내가 원하는 출력을 얻어낼 수 있도록 이제 아웃풋, 예를 들어 1이라고 해볼까요? 1. 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아웃풋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게, 이 가중치들을 업데이트 시키는 게 딥러닝의 학습 과정이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여기 한번 이렇게 쭉 흘려보내서 업데이트를 시켜서 0.5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값은 1인데 오차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러면 딥러닝은 다시 이걸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오차에 대한 책임을 밑단으로 전가시키면서 네. 가중치를 다시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해.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딥러닝의 기본적인 학습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값이 1인데 0.5까지 나오면 한 번 더 갔다 네, 와봐. 그래서 점점 이제 가까워지겠죠. 0.6, 뭐 예를 들어 0.7 0.7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까워져 1이 나올 때까지 이 0에서 1 사이 웨이트들을 업데이트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합니다. 네네네. 네, 이래서 근데 이게 인공신경망이란 게 정말 인간의 생체 신호를 복제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그렇죠. 구조를. 네. 생긴 것만 유사하게 했는데 되게 성능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반복 학습, 반복 숙달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 자체가 머신 러닝이라고 봐도 되는 거고, 네. 딥러닝은 그 머신 러닝 안에 있는 네. 하나의 하위 개념이라고 네.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입력과 은닉, 출력. 네. 그러니까 입력, 그러니까 가중치를 둔 입력과 반복되는 학습, 네. 그걸 통해서 출력. 다시 또 이걸 되돌려서 입력시키고 또 네. 학습시키고 출력시키고. 네. 그걸 이게 반복하는 반복이 과정이고. 될수록 네. 우리가 원하는 값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명확히 해야 될 거는 인공지능이 딥러닝이 제가 아까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네. 좋은 학습을 시키지 않으면 쓰레기입니다. 그 모델은. 네. 그래서 약간 딥러닝을 마법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인간의 신경망 구조를 모방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학습이란 개념이 그러면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네.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좋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맞아요. 아니면 질 좋은 퀄리티 좋은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넣어야 학습이 잘 되지. 네. 그냥 마법처럼 내가 원하는 그냥 모든 데이터를 다 넣는다고 해서 학습을 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공지능은 인간 복제품이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7살 아이에게 정보를 알려주면은 본인이 알아서 자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딥러닝 모델한테 아무 단어나 던져준다고 해서 걔는 잘 이걸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그거는 저희가 질 좋은 정보를 잘 전달해서 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해줘야 네. 원하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당연히 챗GPT 같은 모델 역시 질 좋은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잘 가공을 해줘서 학습을 시켜서 이렇게 인간 수준의 대화를 실제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1750억 개가 있다는 그 파라미터. 요것도 좀 헷갈리는데 그 파라미터의 개념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파라미터는 이제 사실상 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런 말 많이 예. 했잖아요. 그냥 줄기차게 해오는 말이 뭐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시킬 수 있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인간이 실제로 가진 뉴런의 개수 이상을 이제 초월하면은 그때는 정말 인간만큼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파라미터는 가장 뭐 직관적으로 접근하자면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약간 변수 같은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예를 들어 보는 문장의 그냥 단위를 끊어서 보자면 네. 저희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패턴의 문장이 한 뭐 10만 개라고 본다면 예. 약간 파라미터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 많은 패턴에 익혔기 때문에 딥러닝 모델이 더 그럴듯한 말을 할 수 있다. 약간 파라미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50억 개의 파라미터, 즉 네. 1750억 개의 변수가 얘는 준비되어 있는 애고, 네. 그게 이제 문장을 만들어내는 패턴일 수도 있는 거고, 네네. 학습량일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게 많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정교한 네. AI로 이제 만나게 되는 거고, 맞습니다. 이게 챗 GPT 버전이 지금 3라면서요? 3.5입니다. 3.5예요? GPT-3 기반의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챗봇을 새로 만들어서 좀 보강을 해서 만든 버전이 3.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은 이 파라미터가 지금 1750억 개에서 이제 조 단위로 네네. 간다 하더라고요. 네. 그럼 변수가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누가 네. 입력을 하는 거예요? 뭐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파라미터를 더 늘리려면은. 정확히 말하면은 네. 딥러닝 모델을 만들 때는 저희가 아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최적화를 시킨다 했잖아요. 예. 그럼 최적화를 시키는데 거기서 정할 수 있는 약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모수가 있습니다. 네. 그 모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당연히 이제 가중치, 그러니까 가중치라고 생각해보세요. 직관적으로. 네. 가중치의 개수를 막 늘리면 예. 좀 더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죠. 그죠? 예.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그 1700억 개 정도 되잖아요. 네. 그거 학습시키는 데만 되게 오래, 한 2주 정도 걸렸잖아요. 이제 챗 GPT 같은 경우는. 그리고 비용도 되게 많이 소요가 됐고요. 2조 원이 들었다고요? 아니요.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예. 한 100억 넘는 비용이 이제 소요가 됐는데,
잠깐만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학습하는데 2주가 걸린 거면은 되게 금방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네. 딥러닝 모델 개념으로 보면은 또 다른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단위로 보면은 커 보일 수 있지만 어기라는 게 네. 이제 저희가 말하는 그런 딥러닝 모델에 내재 있는 파라미터 개수로 보면은 그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는 건데 예. 이게 단순히 개수를 늘렸을 때 그게 정말 곱하기 2 예를 들어 1700억 개에서 3400억 개로 늘렸다고 그게 단순히 학습 시간이 2배가 걸리는 게 아니라 이게 훨씬 더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거고요. 비용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소요될 수 있고. 근데 이제 뭐 다음번 준비하는 거는 네. 그 정도까지 변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그걸 목표로 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적인 뒷받침도 필요하고 예. 자본력도 필요하겠죠. 네. 근데 그게 곧 되는 거예요? 뭐 어쩐 거예요? 그거는 뭐 막 수년이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는 이제 BM에 따라 달리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예. 오픈AI가 실제로 챗 GPT를 통해서 이제 세일즈를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네. 이후에 예를 들어 개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을 통한 커스터마이즈된 상품을 제공해서 돈을 버느냐? 돈을 벌면은 그땐 당연히 충분히 자본력을 투입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또 이제 고려해야 될 거는 이제 다른 빅테크 업체들도 이제 구글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로 범용성 있는 언어 모델을 개발을 하려고 네. 다 이제 덤벼들 텐데 그때도 이제 그런 경쟁 속에서 BM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또 그게 또 관건이 되겠죠. 얼마나 자본을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파일을 나누면 나눌수록 당연히 큰 자본을 투입하기는 어렵겠죠.